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요, 신뢰도 완전 꽝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집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공급할 필요가 없다. 대책이 어떻게 이런 대책이 나올 수가 있는지 저는.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부자공시입니다. 자, 요즘은 세상이 참 시끄러운 것 같아요. 시끄러워서 저기서 너도 나도 나서서 한마디씩 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 말이 맞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참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저는 뭐 부동산에 관한 얘기만 좀 해보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지금 뭐 사공도 많고 산으로 잘못하면 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지금 완전히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정책,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자,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정부의 메시지는 단호하죠. 세금 폭탄으로 집값 확실히 잡겠다라는 겁니다. 세금 폭탄으로. 그런데 여기 납세자 연맹에서 이게 20년간 부동산 세수를 걷어들인 걸 이제 세금으로 걷어들인 걸 조사해 보니까요. 578조래요. 20년간 부동산 세수가. 상당 부분이 이게 집값에 전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집값에 어떻게 전가가 될까요? 이렇게 보면은 20년간 부동산 세금 징수액, 그리고 2019년 말 예전의 금액하고 지금의 화폐는 같이 틀리니까 작년 화폐 가치로 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뽑았습니다. 징수 금액. 자, 그런데 이 납세자 연맹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 786조가 거쳤는데 이 중에서 취득세 부분 278조가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전가가 됐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에.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임대 살면서 이제 임대 주면서 보유세와 이제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가 됐고요. 임차인들한테 전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뜻은 뭘까요? 세금으로 집값이 잡힐 것 같으면은 정말 너무도 쉽게 잡힌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죠, 지금.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강화된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에, 매매가에 반드시 전가가 될 겁니다. 취득세 8%, 12% 하게 되면요. 2주택 이상이면 8%, 3주택 이상이면 12%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반드시 전가를 시킬 거예요. 가격에. 보유세 하면 우리가 보통 종부세, 재산세죠. 지금 재산세 1주택자 안 오른다 그러는데 지금 재산세도 지금 많이 올랐다고 난리죠. 소득세 부담은 임대료를 높이는 요인이에요. 보유세와 소득세 부담은 임대료를 높여서 서민 주거가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서민 주거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다. 저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는 대책을 계속 연발을 하는데요. 이 급조된 대책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대책이라는 건 뭡니까? 정말 머리를 싸매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예측을 해서 혹시라도 피해를 보는 구간이 없나 이런 것들 잘 살펴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일단 내놓고 보자. 완전히 급조된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문제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로 문제가 생겨. 며칠 내로. 그런 거죠. 지금 임대사업자 4년짜리와 8년짜리를 냈는데, 근데 4년짜리를 냈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라 그러죠?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다 폐지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낸 기간까지만 허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4년까지만 허용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8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문제가 되는 거는 4년 플러스 1년, 1년을 더 가지고 있어야 이게 종부세 합산도 안 되고, 그리고 중과가 아닌 일반 세율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거 1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아리송하죠. 지금 아무 얘기도 없어요. 전부 지금 임대사업자. 대책이 어떻게 이런 대책이 나올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의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요, 신뢰도 완전 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임대사업자 내라고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임대사업자 혜택이 크다고 걷어들이더니
그나마 임대차 합자마자 하루아침에 폐지시키는 이런 정책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신뢰도가 완전히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 지금 부동산에 대한 그 민심이 안 좋으니까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걸 다시 추진하겠다. 노무현 정부 때 위헌 판결이 났었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그걸 다시 추진하겠다. 갑자기 왜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지금 부동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갑자기 뭐 세종시 행정수도로 옮겨. 그래서 국회, 그렇죠. 국회도 옮기고, 뭐, 그 다음에 뭐, 정부의 각 부처들도 가고, 그럼 세종시 집값만 또 엄청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세종시로, 가는 게 집값을 잡는 안정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맞는 방향인지. 자, 부동산 가격 폭등 주범이 다주택자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정부 비판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정말 죄인입니까? 요즘은 2주택만 있어도 다주택자라니 2주택 가진 사람들부터 전부 다 죄인이에요, 지금. 마치 2주택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정책을. 무주택자만 국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정말 죄인일까? 한번 스스로 죄인인지 아닌지 집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다주택자 투기꾼, 이런 프레임을 지금 강하게 씌웠어요,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투기꾼이야. 한 채만 가져? 청와대 비서실장도 집을 2채를 가지고 있고, 강남에 한 채 가지고 있고, 청주에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청주 걸 먼저 팔았다. 강남 걸 판다 그러다가, 1시간도 안 돼서 청주 걸 먼저 판다고 얘기를 했다. 그게 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도 팔고, 청주 집도 팔고,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매도하겠다. 매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매도하면은 무주택자 되는 거예요. 무주택자. 참 아리송한 얘기죠. 그래서 이 다주택자를 자꾸 투기꾼이란 프리미엄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디 나라에서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대안을 제가 얘기를 드리면은 이게 아니고요.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특히 무주택자는 집을 살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각종 지원을, 취득세 면제, 모든 거, 주택 가격도 깎아주고, 뭐든 집을 한 채씩 가질 수 있게끔 해주고, 다주택자는요, 집을 10채를 싱가포르 같이 10채를 사던, 20채를 사던 간에, 어떻게 해요? 양도세 없잖아요, 거기. 3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은, 싱가포르는 다주택자라도. 그래서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매겨서 그 세금을 갖다가 정당하게 다주택자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이거는 참 모순이 많은 지금 얘기죠. 자, 그렇다면 다주택자의 순기능. 지금 안 좋은 역기능, 악기능만 얘기했는데요. 이 순기능 과연 없나요? 왜 없습니까? 다주택자가 여태까지 얼마나 또 이 순기능 역할을 해왔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 왜요? 다주택자가 집을 300채를 가지고 있어도요, 한 채밖에 못 살아요. 나머지 어떻게 해요? 299채는. 전세나 월세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주를 하잖아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다주택자들이. 그런 순기능도 있고요. 그런데 이 순기능을 빼고 마치 이 다주택자는 투기꾼이고 정말 죄인인 양 이렇게 자꾸 다루는 것은 모순이다. 청와대 비서실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니, 뭔 죄로 갑자기 무주택자가 돼요. 집 2채 가지고 한 채 팔고 또 그나마 또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한 채 팔고. 저는 희생양이 됐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다 팔아야 됩니까? 자, 서울 공급 부족. 최근 논란입니다. 최근 논란. 서울에 집이 부족하대요. 이제는 이걸 인식했어. 지금 현 정부에서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울에 집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공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짓겠다, 집을? 경기도에다 짓겠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정부가 지금 서울 공급 부족은 인정을 또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자고 또 난리야. 또 같이 입을 모아가지고 그린벨트 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여권
좀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반대 의사를 많이 표명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 대통령께서 해제 불가, 해제 안 하겠다, 보존하겠다, 그대로. 이건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기다가 지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생각은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린벨트 제도라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개발을 못하게끔 묶어놓은 거기에 개발 제한 구역. 그럼 이 개발 제한 구역에는 왜 만들어 놨을까요? 서울 시민들의 환경을 보존하고요. 이 공기도 그렇고, 이 주변에 숲도 많고 그래 공기도 질도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후손에 물려줄 자연 자산이죠. 이거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이 부족한 걸 메꾼다? 이거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어떻게 메꿉니까? 그래서 어쨌든 안 하기로 정리한 거는 그나마 참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논란이고요. 또 하나 논란이요. 행정수도 이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 이게 어떻게 여당의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그냥 같이 완전히 그냥 찬성을 해서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수도 이전하자. 지금 어쨌든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던 거죠. 위헌 판결.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받아보자. 이런 지금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은, 집값이 안정될까요? 저는 안정 안 된다고 봐요. 행정도시가, 행정수도가 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왜 그걸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워싱턴이잖아요. 워싱턴. 그렇죠. 근데 실제로 뉴욕은요. 뉴욕은 수도는 아니지만 완전히 고밀 개발하고 있잖아요. 뉴욕은. 행정수도는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수도는요. 그건 또 각자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서울에서 행정수도가 그쪽 행정수도로 이제 세종시가 된다. 그런다고 서울 집값이 떨어지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의 어떤 실정을 좀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거 카드인지 아니면 지금 국면 전환하기 위한 하도 지금 부동산에 문매를 맞으니까 여론에서 국민들도 그렇고 국면 전환용인가 저는 그게 가슴에 가장 와서 닿았어요. 지금 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요. 거기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나 보니까요. 다주택자도 국민이다. 이런 피켓을 보고서 전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다주택자도 당연히 국민이죠. 자,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진다. 이 100분 토론, 뭐 이거 신문이 많이 났죠?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 다 끝났어, 이제. 토론 다 끝나고 이제 꺼진 줄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 김연아 미래통합당 본래 국회의원이었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막 떨어뜨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한번 보시죠. 이분이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에요. 이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은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인가. 이렇게 해서 또 언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여당의 속낸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왜곡 보도라고 했어요. 과장되게 집값 하락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진실일까요? 자, 엉망진창 돼가는 부동산 시장,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이거 뭐 대폭 인상하는 거면 다들 아실 거고요. 한 치 앞을 못 보게 만드는 지금 깜깜이 대책입니다. 지금 뭐 당장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집을 막 계약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자, 그리고 부동산 22번째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전혀 안 하고 있는 현직 국토부 장관님. 예. 도대체 언제쯤 인정을 할까요? 만약에 잘 됐다면은 부동산 대책이 잘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면 잘 작동하고 있다면 그분 말대로 그렇다면은 지금 이 모양이 되면 안 되겠죠. 왜 이 모양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돌아갑니까? 예.
보수 정권에서는 오히려 가격 상승이 약했는데 왜 진보 정권만 들어오면 가격이 오를까요?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각자 도생, 각자 제각기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각자 도생해야지. 지금은 뭐 무슨 틀도 없고 패턴도 없고 무조건적인 그런 규제이기 때문에 각자 도생 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 현명하게 잘 가는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있겠죠. 자, 부동산 투자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내 재산을 불려가는 하나의 자산 증식 수단일 뿐이라고. 왜? 재산을 불려가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도요. 주식도 내 자산을 불려가는 수단이고요.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고 예금 이것도 다 자산 증식 수단이에요. 단지 이쪽을 선택 안 하고 이쪽을 했을 뿐이거든요. 예, 부동산 자산. 자, 불로소득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 벌어서 그냥 버는 걸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금이야 뭐 그냥 넣어놓으면 올라가니까. 그래도 하죠, 공부를. 왜? 좀 더 이자가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 하고 볼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돼. 공부 안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서는 성공할 확률도 하나 정도, 열에 하나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있겠지만은 여덟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니다. 자, 어떻게 투자할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확실히 얘기하지만요.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서울 주택 공급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게 어떻게 또 바뀌어갈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기를 선점해야 된다. 그 대신 어떻게 뭘 해야 된다요? 지금 이미 피가 많이 붙어있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향후에 미래에 할 수 있는 곳, 미래에 할 수 있는 낙후된 동네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시간을 두고 길게. 그러면은 나중에 내 재산 증식을 시켜주는 상당한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요. 오피스텔인데요. 지금 제로금리에서 은행에서 돈들 빠져나옵니다. 이자가 작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주는 오피스텔.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라는 모든 이제 자기 소득이 노출이 되는 전월세 신고제에서 빠져있는 오피스텔 쪽으로 지금 오피스텔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청량리역 인근에 오피스텔을 분양했는데 25평 규모가 25평 정도의 오피스텔이 11억 5천에 끝났어요. 난리가 났다 그럽니다. 여기 그 당시에. 서로 하려고. 이 돈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규제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향후 투자는 어디에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하고 어느 지역에 어떤 상품으로 할 것인가. 하나의 커다란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거기서 지금의 가장 뭔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이익을 내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도 이익을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자, 어디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대한 사람은 기회가 없다고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답니다. 위대한 사람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원망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 이 얘기는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저는 기회가 과연 3번이 왔는지, 아직은 더 올 수 있는지,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기회는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내가 기회가 오는지를 몰랐을 뿐이지. 하여간 이 말도 좀 잘 새겨 들으시고요.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지 저절로 내 눈앞에 기회가 오는 거 아니다. 와도 모른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